안녕하세요. 3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의외로 상당히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게 갖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4비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다.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에 알아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죠. 64비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별것 아닙니다. 64비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자, LLP64, 뭐 LP6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고려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64비트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에 맞게 자료형의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윈도우즈에서는 64비트 시스템에서 LLP64라는 모델을 참조하고 있는데 얘는 캐릭터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4바이트, 그 다음에 포인터는 8바이트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뭐 다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물론 포인터는 8바이트고요. 롱 타입을 갖다가 8바이트로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차이점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뜻 보시면은 실제로 차이 나는 거 뭐 포인터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면은 기존의 32비트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사실은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64비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료형을 디자인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포인터가 8바이트로 처리가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서, 즉 LLP64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포인터는 4바이트다. 근데 포인터가 이제 더 이상 4바이트가 아니고 8바이트죠.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포인터를 4바이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제를 갖다 여러분 이 예제 자체를 하나 기억을 해 놓고 계시는 게 아마 이런 유사한 실수를 안 하실 가장 높은 안 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냐면은 자, ARR이라는 이 배열 이름은 사실상 포인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트 포인터 p 이렇게 해서 선언한 포인터뿐만이 아니라 배열의 이름도 8바이트로 처리가 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도 없는 겁니다. 자, 8바이트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인트형 자료형으로 인트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아예 캐스팅을 한 거죠. 강제형 변환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32비트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포인터하고 인트형 자료형하고 각각 4바이트로 동일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즉 64비트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8바이트예요. 근데 8바이트를 4바이트로 형변환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물론 안 생겨요. 자, 얘를 갖다 4바이트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총 8바이트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8바이트죠. 총 8바이트로 주소값을 표현을 하는데 실제 주소가 4바이트로 표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4바이트로 캐스팅을 하면은 앞에 4바이트 끊어져 나가니까 그냥 충분히 표현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배열이 선언된 위치가, 할당된 주소값의 위치가 4바이트로 표현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치에 있다. 그러한 경우엔, 즉 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바이트 2에 8 쓰면 4기가죠. 4기가 이하의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메모리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절대 이제 64비트 시스템에서는, 물론 이거 32비트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아니죠. 절대로 기본 자료용으로 포인터를 갖다 캐스팅하지 마세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윈도우즈 스타일의 여러분들이 자료용을 좀 아셔야지만
특히 이제 또 64비트 시스템으로 등장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정의된 자료형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좀 표 3-2하고 제가 3-3을 통해서 간추려 놨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사용하고 싶으신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일단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 코드를 분석할 때 또 그때 한번 보세요. 그냥 참조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게끔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 억지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특별한 언급은 안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윈도우즈 그 자료형 확인하기.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자료형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자료형,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T 캐릭터 타입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고서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을 뜨면은 여기 보면은 Go to Definition하고 그 다음에 Go to Decla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정의로 갈 거냐, 선언으로 갈 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보고 싶다. 근데 뭐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정의로 가시든 선언으로 가시든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제상에서 보면은 제가 int 64라는 자료형이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Go to Definition 해서 갔을 경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int 64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int 64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unsigned를 signed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니까 이거는 64비트 int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int 언더바 int 64가 중요한 지금 타이밍은 아니니까. 자, 64비트 int용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지, 굳이 표 3-2하고 3-3에 있는 거를 갖다가 억지로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스타일 자료에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가장 새롭게 등장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폴리몰픽 자료형이에요. 이거 폴리몰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C++ 공부하신 분들은 다형성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형성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A라는 게 있으면은 이 A는 A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냥 어떤 사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다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는 뭐 과장이고 집에 가면 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다형성의 예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하나의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하나가 둘 이상의 특성을 지닐 때 우리는 다형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몰픽 자료형이라는 것은 이런 다형적 특성을 지니는 자료형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자료형이에요. 자, 일단 선언을 보시면 대표적인 폴리몰픽 자료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더바 윈 64,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64비트 시스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매크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활용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바 윈 64라는 타입이 정의가 되면은 다형적 특성을 지니는 이러한 long ptr, 뭐 ulong ptr, 뭐 그다음에 int ptr, 얘네들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u int ptr 요것만 한번 볼까요? 언더바 윈 64, 즉 64비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일 경우에는 u int ptr이 언더바 int 64, 자, unsigned 제가 생략했는데, 자, unsigned 언더바 int 64로 정의가 됩니다. 즉 64비트 인트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언더바 윈 64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unsigned int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형적 특성이죠.
제가 그 모 잡지에서 한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기고를 하신 글을 보니까 좀 잘못된 설명, 오해가 있을 만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가 있을 만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PTR이라고 그러니까 다형적 특성을 지니는 포인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포인터가 아닙니다. PTR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마치 포인터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에스크리트 안 붙어 있어요. 얘는 포인터 선언이 아닙니다. 근데 왜 PTR이 들어있느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포인터 타입을 알고 계시는데 결코 얘네들은 포인터 타입이 아니에요. 포인터 연산을 위한 폴리몰픽 자료형이지 포인터 타입이 아니다라는 것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그 이 예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어요. 벨1과 벨2를 선언을 했습니다. 각각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겠죠. 할당되었을 때 벨1과 벨2의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거리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거리를 계산해서 그만큼 증가시켜서 할당을 해야 되는 경우는 무지기라는 거는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자,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들어 드렸지만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칼 디스턴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지금 벨1과 벨2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주소값의 차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죠? uint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적절히 계산을 하겠지만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적절히 계산을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2비트 시스템에서 활용할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64비트 시스템에서도 그 활용할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폴리몰픽 자료형을 사용을 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uint를 대신해서 uint ptr을 선언을 했다면, 자, 이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uint를 대신해서 uint ptr을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64비트 기반에서는 uint ptr이 64비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시스템에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32비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도 안 생길 뿐더러 굳이 64비트로 할당을 해서 메모리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어떠한 경우에 유용하냐면 이 예제는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인터 연산을 하는 경우에 근데 포인터 값을 가지고 그 값의 차를 계산을 하거나 이러한 포인터 연산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PTR을 붙여 놓은 것 뿐이지 이 자체가 포인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를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뭐 내용과는 좀 흐름과 또 좀 별도의 내용인데 뭐 오류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거고 기본이 되는 거니까 간단히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한 것은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오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흐름의 분기를 달리하기 위한 경우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그 오류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냥 제가 그 전역 변수와 같은 전역적으로 선언된 메모리 공간에다가 그 오류의 이유를 갖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오류가 왜 발생을 했는지 저장을 해둬요.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그 전역 공간에서 그 오류의 원인을 가져가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전역 공간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전역 공간에 접근을 도와주는 함수가 바로 getLastError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호출을 하시면은 이 전역 공간에 저장된 값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요. 우리는 그 값을 통해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류의 타입에 따라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이해가 돼요. 이 뭐 파이프 커넥티드라는 거는 뭐 에러 파이프 커넥티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파이프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입니다.
에러는 에러인데 arithmetic overflow죠. 뭐 여기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반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얻으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뽑아 놓은 건데 MSDN 들어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주 세분화시켜 놓은 이러한 그 오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해요, 이 함수. 그 다음에 어떤 윈도우 시스템 함수를 갖다가 호출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호출합니다. 물론 예제에서는 예제의 간결성을 위해서 제가 대부분 생략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함수 호출을 갖다가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류 상태에 따른 그 분기 처리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그 예를 지금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create fi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함수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윈도우즈 시스템 함수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 예제를 작성을 해놨냐면 지금 파일을 열려고 합니다. abc.dat라는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read 모드로 열려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파일 없으면 에러 발생한다는 거죠. 자, create 파일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 없습니다. 이 파일 없어요. 우리 만든 적도 없고 제가 뭐 소스 코드에다가 삽입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되죠. 자, 오류가 발생이 되자마자 뭐 invalid, handle valu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이 됐음을 알려줍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들어가서 보면은 get last error라는 함수를 출하고 있죠. 뭘 얻게 되냐면 출력 결과 값이 2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라는 거는 뭐냐면 파일이 적절히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제를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그 에러 코드를 통해서 아, 뭐가 문제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get last error 함수입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돈을 느끼시면 안 되는 게 에러 발생 유무를 체크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예, 에러를 갖다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함수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H 파일이 핸들 밸류가 invalid 하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함수이지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함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3장이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전역 공간에다가 그 원인을 갖다가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러가 발생이 됐으면 바로 호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create 파일 함수 호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함수 또 하나 호출을 했어요. 에러가 발생이 안 되면은 얘가 뭐 그냥 전혀 문제 없이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에러가 발생이 안 됐으면 에러가 발생이 안 됐다고 이 값이 다시 바뀌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러가 발생이 됐으면 다른 어떠한 함수의 호출보다도 우선시해서 이 함수가 호출되지 않으면 그 에러의 그 원인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에러가 발생이 됐음을 확인하고서 create 파일 함수가 호출된 이후로 가장 먼저 호출된 것이 get last error 함수이지 다른 함수가 아니죠. 자, 언더바 t 프린트 f 함수가 호출이 먼저 됩니까? get last error 함수가 호출이 먼저 됩니까? 얘가 먼저 호출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C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는 항상 에러가 발생이 됨이 확인된 이후 곧바로 호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에러 발생한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함수 호출한 다음에 에러를 갖다가 확인하는 뭐 그러한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아무튼 관련된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어서 호출해야지 안 그러면 이 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